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이번 주에 시장이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지난 주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습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주에 시장을 출렁거리게 만들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에서 또 이번 주말에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출마 포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지금 보도들이 외신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역시 이런 이슈들을 챙겨보시면서 다음 주 시장을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이러면서 간밤에 뉴욕 시장은 또다시 좀 열기가 식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들의 투매 현상이 조금은 멈췄는데 이게 이제 우량주나 중소형주의 매도로도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뉴욕 3대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차분하게 좀 준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산재하는 시장 속에서 투자자들의 경계감도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대기 자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관망의 장세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로 정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지속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춰서 우리도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마켓나우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들을 먼저 좀 서머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업종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종목도 골라볼 텐데 결국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결국에는 실적 기반한 종목들이 어쨌든 가장 안정적으로 또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업종이죠. 화장품 업종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다시 한번 모멘텀 받고 있는 이 대왕고래 석유 가스 시추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삼성전자발 실익세 관련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메이저 수급의 유입도 긍정적이라고 하는데요. 투자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고요. 실적 버텨줘야지 주가도 잘 갑니다. 네. 라면의 대장주 삼양식품의 투자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수첩 말말말에서는 이번 주에 가장 큰 또 빅 이슈였죠.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돼서 여기에서 나왔던 코멘트들 확인해 보겠고 삼성이 또 AI 중국과 관련된 전략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투자 힌트도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금요일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마켓나우 1부 글로벌 포커스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섭 과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우선 미증시 간밤에 분위기가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떠한 부분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되었는데요. 개장 초 상승 출발했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7거래 연속 상승하며 상 최고치를 달리던 다우 지수도 500포인트 이상 급락하였는데요. 이어진 상승에 차익 시장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가 2.6% 반등해주었고 메타 역시도 3%대 상승을 보였는데요. 전일 10% 이상 급락하였던 브로드컴이 반등에 성공하였으나 ASML, AMD 등은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며 종목별 차별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증시에는 정치가 경제를 움직이는 부분이 극대화돼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대선 전 금리 인하를 반대하고 있고 바이든 역시도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등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주말 사이에 바이든의 사퇴 압력이 크게 가해질 것으로 보아 이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증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국내 증시도 장중에는 좀 깊은 낙폭을 보이다 그래도 동시효과 상황 속에서 그나마 조금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 지금 좀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증시가 버텨주려는 힘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출발은 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금일 국내 증시는 시장 낙폭 과대에 따른 보합권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의 경우 간밤 미 증시에서 반도체주와 대형 기술주가 급락한 영향으로
코스피가 2,800선까지 위협받았는데요. 트럼프발 기술주 악재가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조차도 반도체 규제를 강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악재가 첩첩산중으로 쌓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을 따져봤을 때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10배 미만이고 PBR 역시도 1배 수준으로 장기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데요. 차별적 상승을 위한 동력이 부족한 가운데 미국의 정치적 영향에 아시아 주식시장이 연동되며 동반 약세를 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 삼성전자가 플러스로 반전되는 흐름이 연출되었는데요. 연이은 반도체 시장의 악재 속에서도 장중 3% 이상 하락하였던 부분이 상승으로 전개된 부분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 통과 등의 호재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지수가 무너지지 않게 버티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주로서의 움직임을 유심히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는 전략이 도움이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대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 속에 국내 증시 출렁거리는 날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도 그렇고요. 삼성전자가 강보합까지 올라서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국내 대표주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코멘트 달아주셨으니까요. 투자 포인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레이더로 하루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개장 전에 저희가 포착해야 할 이슈도 알아보고요. 여기에서 종목을 선정해서 전략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는 이데일리온의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지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에 좋은 업종,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떤 첫 번째 이슈 포착하셨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올해 상반기 화장품 수출 금액이 48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중국 수출액은 14% 감소했지만 미국은 61%, 일본은 21% 증가했는데요.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열린 첫날 미국 소매업체 온라인 매출이 10조가량으로 추산되는데 아마존 판매 1위부터 5위까지가 한국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K뷰티의 위상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주들을 좀 봐야겠습니다. 시장이 워낙 지금 출렁거리고 있고 기술주들도 반도체도 조금 멈칫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건 결국에 실적 기반한 그런 업종들을 잘 살펴봐야 될 텐데 음식료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화장품들은 최근에 좀 쉬었어요. 네. 주가가 좀 빠졌으니까 오히려 지금 좀 매수를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실제로 지금 화장품 섹터 내에서는 B2가 굉장히 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그런가요? 있습니다. 지난 지금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만 해도 네. 중소형당 화장품 종목들 보면은 옆에 검정색으로 신 이렇게 쓰여 있었거든요. 그게 네네. 뭐냐면 신용 한도 초과 예, 종목이 그쵸, 그쵸. 네,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건 증권사들마다 HTS마다 좀 다르게 표시가 되곤 합니다. 그만큼 지금 또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관심 갖는 투자자들도 많고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할 때도 이렇게 B2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요. 실제로 신용 융자 잔고 역시도 같이 함께 동반해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대가 크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지금 사이클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브리핑을 도와드리기도 했었지만 지금 미국의 화장품 시장 규모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약 하나로 환산 시 195조 원 규모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상반기 미국에 수출했었던 수출액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냐면 네. 아직 1.2조 규모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어. 이게 상반기, 그럼 하반기에도 그러네요. 당연히 이제 1조 정도 낸다면 올해 많이 냈을 때 한 2조 5천에서 정말 많이 내면 3조 3조까지 될 텐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한국 화장품 시장 점유율 자체가 1, 2%도 채 되지 않는 그렇네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지금 리포트 보면서 놀랐는데 신한투자증권 쪽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이라고 볼 어떤 수가 내용이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조정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을 주려면 이 모멘텀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조정에 대한 명분은 지난달 수출 데이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5월달 수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 역시도 그 주식 차트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상승 이후에 한 번 좀 쉬어가는 숨고르기 구간이 필요한데 그 시점이 이제 6월달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반기로 가려면 또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을 또 기대하면서 수출 데이터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단순히 뭐 한 달 정도 수출 증가세가 주춤했다고 해서 이게 흐름이 뭐 피크아웃이다 꺾이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이른 판단이 될 수 근데 있다라고 어쨌든 상반기로만 보여집니다. 상반기 전체로 봤을 때는 최대 규모였잖아요. 맞습니다. 수출이. 예.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지금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되냐면요. 네. 지금 상반기 아직 그 50억 달러 미만이거든요. 48억 규모인가 47억 규모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하반기까지 다 포함했을 때 토탈 100억 달러가 넘어설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러한 추세가 조금 더 이제 길게 이어지면 내년 상반기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상반기에 대한 또 기대감을 조금 더 끌어서 쓴다면 분명히 이제 하반기에도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하반기에는 이런 쇼핑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최근에는 그 아마존 쪽에서 대규모 쇼핑 이벤트 프라임데이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8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올해는 20조 규모까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마존 쪽에서 최근에 K-뷰티 컨퍼런스를 진행하기도 했기 때문에 네. 이번 행사에서 우리나라 제품들이 얼마나 많이 팔렸을까에 대한 관심도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마존 뷰티 퍼스널 케어 부문 판매 순위를 보니까 1위부터 5위까지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중 1위는 그 아모레퍼시픽의 자회사 코스알엑스에서 그러니까. 판매하는 에센스가 1위로 올랐습니다. 코스알엑스가 요즘 좀 화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이야기 나온 김에 그럼 아모레퍼시픽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은데 중소형이나 ODM 이쪽은 뭐 계속 좋다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네. 아모레퍼시픽은 어쨌든 최근 뭐 작년부터 해서 뭐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몸집이 크니까 네. 이게 중국보다 이제 미국, 일본 이런 유럽 쪽으로의 움직임 행보가 너무 더디다. 네. 그런 반응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어제 그제 반등이 좀 세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네네. 네. 지금 뭐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애경산업도 같이 함께 네, 그쵸.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주춤한 모습입니다.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팔로를 뚫고 그게 이제 가시적으로 지금 성과가 나고 있느냐가 시장에서 좀 주목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북미 쪽에서 코스알엑스 매출액이 나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나고 있는 적자를 계속해서 좀 상쇄하는 부분들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기회 요소로 받아들여진 것 같고요. 네.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쪽에서 굉장히 좀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세계 3위 규모의 화장품 시장이 일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색조 화장 전문 브랜드 루나의 그러니까요. 상반기 루나가, 일본 매출이 전년 동기에서 무려 4배 정도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온 이런 대량 거래량 굉장히 상당히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대형 종목들이 최근에는 화장품단에선 잘 안 움직였는데 그렇죠. 이렇게 가시적으로 지금 이 거래의 연속으로 대량 거래량과 함께 동반해서 주가 조정 이후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그 색조 화장품 관련해서 미국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경쟁력이 뒤처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쿠션 파운데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북미와 캐나다, 러시아 등에서 지금 수출 증가세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화장품 섹터, 미국에 대한 모멘텀 주목해 보시면서 하반기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제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 우리가 실적주 다시 찾고 시장에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 쉬고 있을 때 좋은 화장품주들을 가격 할인이 된 그런 종목들을 좀 골라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 움직임 어떤지 체크를 해드려야 될 텐데 고은별 앵커가 정리를 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양일간 개최됐었는데요. 올해 추산되는 매출 규모는 한 20조가량의 매출 판매고를 올렸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의 수혜도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50위권 안에 들어가는 제품을 판매한 상장사들 5종목을 추려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열리면서 주목을 받은 기업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최근 저점을 딛고 2거래일 동안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위 5위권에 있는 제품 중에 5가지 제품, 그 가운데서 3가지 제품이 아모레퍼시픽의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TNL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 기업은 아니고요. 여드름 패치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역시나 이 피부 패치 관련된 상품 자체가 5위 안에 이름을 랭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인그로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맥스 역시나 5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추세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건 코스메카 코리아가 지금 대표적입니다. 다른 화장품 관련주들은 6월 초에서 중순 사이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저점까지 한 30%가량 하락하는 기업들도 참 많았는데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꾸준한 추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다만 다른 종목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고개를 들면서 반등을 시도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고점 대비 20에서 30% 밀린 만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도 옥석 가리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화장품 관련 종목들 정리를 해봤는데 고은별 앵커가 앞에서 잘 질문을 던져줬습니다. 결국에는 화장품주들이 다 가는 대세 모습은 보여주지는 힘들 것 같고 이쯤 되면은 이제 진짜 잘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적정한 네. 위치에 그리고 실적도 받침이 되어져 있고 너무 고평가되어 있지 않은 그런 종목들 뭘로 골라보면 좋을까요?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근데 일단은 잘 갈 종목으로요. 가고 있는 종목들 내에서 잘 보는 것도 요즘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네. ODM 관련 기업 중에서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와 코스맥스가 지금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네. 지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그쵸. 있는데 저는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메카 한번 코리아. 가지고 와봤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코스닥에 시가총액이 한 8,600억대 정도에 지금 있는데요. 조만간 곧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이제 코스닥 시장보다는 크잖아요. 수급이 그렇기 좀 때문에 더 들어오겠죠. 네,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는 장점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기업 이미지나 신용도 측면에서도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특히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쪽에서도 주문량이 밀려올 정도로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이제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들을 상대로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상으로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하면은 대표적인 제품이 이제 비비크림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05년도에 출시한 이 비비크림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이끌었었는데 지금 이제 두 번째 흥행을 가지고 올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코스메카 코리아가 조금 더 시장에서 좀 알려지게 된 것은 중국 법인 쪽에서 매출세가 한번 강하게 나왔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이제 중국 법인뿐만 아니라 미국 법인에서도 매출을 같이 함께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 신장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ODM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인디 브랜드 쪽에서 많이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이제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에서 30% 정도 증가한 데다가 화장품은 이제 중소기업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 지금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관련한 추가적인 매출세가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만약에 공략을 한다면 어떻게 이제 공략을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네네.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일본 흐름 잠깐 보시면 주가가 작년부터 지금 큰 조정이 고성장한 없었어요. 흐름을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올라간 흐름 보고서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 3년 내내 이런 상태로 올라갔었거든요.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지만 지금 이미 많은 업종단에서 말이 안 되는 흐름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에 대한 모멘텀,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다가 수출 모멘텀까지 지금 더해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만한 지금 이유가 있고 떨어질 만한 이유는 아직까지 좀 부재하다는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코스메카콜의 PR도 생각보다 높진 않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 달 정도 다른 화장품 종목들은 네네.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지금 행보세로 가고 있다는 것은 추가적인 대기 매수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화장품 섹터 단에서 가장 좀 대장격 역할을 하면서 매수세가 지금 단단하게 지지받아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 공략을 하신다라고 친다면 최근에 지지받았었던 74,000원 구간대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이 구간에서 다시금 계단식으로 상승세가 더 나오는지 보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제 공략을 하신다면은 말씀드린 구간대만 좀 참고하셔서 네. 계속해서 신고가에 대한 부분들 영역 우리 시청자분들이 전략 삼아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어쨌든 추세 깨지지 않고 계속 좀 우상향 추세가 있는 상황이고 수급 보면 최근에 기관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하나는 간단하게 볼까요? 네, 어떤 하나는 거보세요?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제 올라간다 한다면 자회사도 수혜받지 않겠습니까? 따라가야-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미국 쪽에서 ODM을 하고 있는 잉글우드 잉글우드 랩을 랩? 꼽아보고 싶은데요. 최근 이제 화장품 쪽에서 이제 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이제 미국 쪽에서 이 화장품 쪽에서의 이런 우리나라 기능성 화장품 쪽인 분야들 그런 부분들을 일반 의약품 OTC로 이제 분류를 해서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미 그런 요구 조건을 잉글우드 랩은 다 충족을 했다는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잉글우드 랩 하면 최근에 이제 미국의 선크림 시장 굉장히 커져가고 그쵸. 있다. 많은 네. 관심도가 몰려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선크림 제품에 대한 수요 역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다 잉글우드 랩 쪽에서 만든 선크림 관련해서 지금 여러 업체 쪽에서 문의가 지금 밀려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제 주가상 움직임 보면 잉글우드 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 정도 조정을 그러게요. 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가장 좋은 이유는 우리가 공략했을 때 손절가를 짧게 잡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수렴이평선 구간으로 지금 흐름 만들어가는데 수렴이평선 구간이 기술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 상방으로 뚫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거나 뭔가 악재가 떨어지게 되면 그 방향성이 하방으로 갈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 섹터는 지금 호재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래량만 들어와 준다면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절가를 잡는다 하시더라도 2만 원 라운드 피겨 마디 가격 구간대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금 방향성 추세 틀 가능성 높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조정 이후에 추세 전환 구간대 잉글우드랩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잉글우드 랩은 뭐 한 달 정도 지금 조정,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살짝 받았는데 어쨌든 2만 원 선은 좀 지지하네요. 잉글우드 랩이 한 번 더 거래량 들어오면서 코스메카 코리아랑 좀 같이 우상향 할 수 있는 방향성 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앞두고 화장품 관련주들 한번 잘 선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함께 확인해 봤고요. 자,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유정 파트너가 고른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합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 시추 장소로 대왕고래가 낙점됐습니다. 이곳은 석유가스가 가장 많이 매장될 것으로 추정되는 곳인데요. 8광구와 6-1광구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수년에 걸쳐 5천억 원 이상을 들여 5곳을 시추할 계획인데요. 12월쯤 첫 시추 탐사를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 1차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도 강한 상승 보였던 대왕고래 관련 기업들 앞으로의 방향성 알아보시죠. 자, 대왕고래 관련 종목들도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석유공사가 첫 후보지 선정 작업 대왕고래라는 지역을 선정을 하고 이것을 앞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겠다, 시추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실무 작업이 이제 본격화되면은 다시 또 뉴스에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당연히 주식시장에서도 우리가 그럼 또 어떤 종목 골라야 되지? 네.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단순 그냥 테마로 지나가는 줄 알았으나 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 이제 액트지오 쪽에서 한번 이제 실시간 라이브로 관련해서 분석도 얘기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관련 종목들이 세론으로 주가 또 떨어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당일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이 관련 이슈가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순 테마에서 이제는 넘어갔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강한 하반기 테마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이제 내년까지 테마가 이어질 가능성은 미지수인데 적어도 올해 테마 중에서는 네. 조금 더 강력한 이슈를 지금 모멘텀을 가지고 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이 시추하는데 작업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그쵸.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잡음과 노이즈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한 있는데 지역에 거의 1,000억 원씩 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과거에 박정희 정부 시절 때도 이 시추해서 나왔었던 게 결국 경유였었고 근데 의미 있었던 거는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서는 정말 가스층이 발견이 되기도 그렇죠.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2021년도 다 쓰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안보적인 영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본 쪽에서도 이 가스전, 심해 가스전을 계속 발굴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또 일본은 가깝지 않습니까? 바다로 통해 있기 때문에 그쵸. 일본 쪽에서 만약에 먼저 이런 가스층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그런 가스층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까지 같이 빨려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일본 쪽의 움직임을 뭔가 좀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쪽에서도 이런 좀 작업들을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 네네. 물론 규모가 너무 크니까 단순히 이 이유 때문이다라고서 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많은 이유 중에서 이런 안보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유망 구조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왜 대왕고래인가 이런 이제 네. 궁금증이 좀 그러게요.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대외 보안을 위해서 이 이름들을 좀 많이 동물 붙여놨습니다. 이름으로 다 짓는 네, 거죠? 맞습니다. 대왕고래뿐만 아니라 오징어, 명태 등 네. 해양 생물의 이름을 각각 붙여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대왕고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매장량이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네. 생물 이름이 붙여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시추 들어가게 되면 뭐 한 3개월 정도 이제 진행되고 내년 이제 상반기 빠르면 뭐 연초에도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까지는 관련 기대감 살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막상 이제 시추 들어가게 되면 세론으로도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클 때 이제 관련 이슈들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이슈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할 때 예. 그런 테마랑 조금 비슷하다라는 그런가요? 느낌도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류 시점 관련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방류하기 한 2, 3개월 전까지 관련 테마 종목들이 주가가 엄청 크게 움직임이 나오는 움직이다가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방류하고 방류하고 나서 나면, 네. 주가가 떨어지곤 했었거든요. 이번에 뭐 원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그쵸. 네. 전거래 이제 갭으로 떠서 관련 종목들이 다 이제 음봉으로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 시추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의견들은 또 뭐가 있는지 저도 네네. 한번 살펴봤습니다. 2030년도 이제 이후에는 이 석유가 초과 공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석유의 가치가 네, 그다지 높아지지 않을 거다. 네, 만약에 시추를 해서 가스전을 발견해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생산하냐라고 봤더니 35년도부터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초과 공급된 상태에서 생산하는 게 그걸 경제성이 있다고 바라봐야 되냐라는 이제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지금 있는데 투자하는 돈 대비.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쵸. 가치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은 여러 가지 자원들을 수입하는 국가이지만 채굴하는 이제 국가로 지금 뭐 산유국에도 98번째로 에너지 들긴 보유국이 했었지만 되는 거죠. 에너지 보유국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국가 신뢰도가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관련 이슈들 우리 시청자분들 하반기까지는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최근에 원전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테마처럼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하면서 트레이딩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힌트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최근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곰벨 앵커와 주가 움직임 체크를 해보시죠.
네, 동해 석유가스 관련 기업들의 어제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관련 기업들 6월 초에 반짝하다가 한 걸음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다가요. 올해 말에 시추를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금 테마에 불이 붙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6월에 고점을 찍고 한 걸음 쉬어가다가 어제부터 좀 반등하는 추세로 꺾이는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섹터들을 보게 된다면 밸브 관련 그리고 피팅과 관관 업체들이 있을 것 같고요. LNG 관련 기업들도 이 가스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화성 밸브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25%가량 급등하면서 9,000원 선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좀 무거운 종목 한국가스공사 역시나 3%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났는데요. 한국가스공사는 이달 초였습니다. 8월부터 가스 가격이 상승한다, 금액 인상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급등을 했었고요. 한 걸음 쉬어가는 모습 나오다가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해 석유가스 관련 기업들 다시금 고개를 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단순한 이슈이지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가장 잘 갈 종목은 무엇일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고래 석유가스 시추 관련해서 어떤 종목으로 좀 봐야 될까요? 네, 단연 이제 대장은 한국가스공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대형 종목들도 말이 안 되게 테마로 네. 같이 좀 엮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상으로 퍼포먼스도 6월달 내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변에서 한국가스공사 어떠냐는 질문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그만큼 이제 6월달 주가 상승세가 나왔을 때부터 관심 갖는 분들 내지는 물려서 이거 역시 테마였나 하고서 후회하시는 분들부터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다양한 분들이 많이 이제 한국가스공사를 주목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한국가스공사 보통 이제 공기업 관련 기업들이 경기 방어주로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상으로 이렇게까지 퍼포먼스가 큰 그런 이제 종목군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슈 나오자마자 상승세가 나온 것은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이제 6월 21일에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때 자원 공기업들 경영진들이 모두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건 진짜 만약입니다. 주식은 항상 if, 만약에로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동해에서 만약에 이렇게 경제성이 있는 가스나 석유 매장량이 발견될 경우에 그 사업 관련해서 총괄할 가능성, 이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총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가스공사가? 네, 모든 밸류체인을요. 보니까 지금 해적 파이프라인 및 육상 터미널 쪽부터 시작해서 네. 탐사, 개발, 생산 단계를 전두지휘하는 그런 이제 사업군에 지분 투자를 해서 또 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이제 부분부터 시작해서요. 이거 만약에 다 만약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이제 탐사 쪽에다 지분 투자 안 하더라도 가스를 구매한 다음에 수소로 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네. 있고요. 거기다가 탄소 포집 관련돼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접목되어 있는 부분들을 설치를 해서 블루 수소에 생산하는 그런 이제 또 투자도 단행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한국가스공사를 볼 때 이런 테마만 빼고 보자면 네. 실적에 대한 부분을 또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또 가스비 인상 이야기가 나와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물가 상승률이 너무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정부 쪽에서는요, 이 물가 관리 차원에서 이 가스 요금에 대한 인상을 많이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이 계속해서 늘어왔었던 상황이었거든요. 2021년도부터.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가스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서 발전용 미수금이 줄면서 전체 이제 미수금 규모 역시도 줄어들게 되면서 실적 개선의 효과를 실제 노려볼 수 재무구조 있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가스비 부분이 지금 상승분이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향후 반영이 될 가능성이 네. 높다. 그러니까 개선에 대한 기대감인 거죠. 예, 당장은 아니지만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을 때 다시금 배당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예, 다 한국가스공사 말씀드리다 보니까 2% 가는 것 그러게요. 같은데요. 예, 아무튼 그런 가능성이 지금 하반기에 여러 이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들고 싶고요. 저는 또 MSCI. 역시 지금 8월 MSCI는 일단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가총액이 조정 주면서 지금 3조 8천억대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한참 이제 주가가 올라왔었던 6월 구간에서는 시가총액이 5조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만약에 전고점 부근대까지 올라오는 그 시점에서
이 MSCI 정규 그 편입 관련 시기까지 겹쳐지게 되면 그 지수 편입에 대한 가능성까지 엿볼 수가 네. 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현재 조정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부터는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가스공사. 어쨌든 실제로 이 시추가 성공이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한국가스공사라고 의견은 좀 모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참고를 해보시고요. 다음 종목은 하나 간단하게 볼까요? 어떤 거 보시죠? 다음 종목은 이제 디케이락이라는 디케이락. 가스관 밸브 관련된 중소형 종목인데요. 사실 이런 가스관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었던 게 2018년도 그 남북 경협 이슈 있었을 네. 때 가장 좀 강하게 부각이 됐었다가 근래 들어서 좀 이렇게 이슈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디케이락 같은 경우에는요, 프로세스 밸브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시추를 하려면 뭐 장비라든지 파이프라인, 뭐 웰헤드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 장비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런 모든 이제 구조체를 통괄해서 만들어진 게 프로세스 밸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 밸브를 만들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도 같이 함께 그러니까요. 숨은 수혜주로 지금 또 엮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해 1월 달에 우즈베키스탄 기업이죠. 노보건설기계 쪽에 네. DBB 밸브 공급 계약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리적으로 봤을 때 주변 이제 지역 영업망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거래처가 많이 이런 부분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테마단 외에 조금 더 이야기를 보자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이제 밸브를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해외 시장 개척에 좀 많이 힘써온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47개국에 무려 108개의 대리점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액의 67%에 해당하는 그런 매출액이 다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나 중동 같은 지역 쪽에서는 오일 가스 사업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수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주가상으로는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큰 종목 단위다 보니까 지금 현재 차트 보시면 6월달 구간에서 이제 관련 이슈 들어오면서 움직임 나온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모습들 중요합니다. 가스정 관련 종목이다라고서 테마단으로 엮여 있다는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래 들어서 다시금 이제 거래량 들어와주면서 단기 상승 이후에 다시 이제 눌림 구간 나와주고 있어서 하단에 8,500원 구간대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변동성 구간대마다 공략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중소형단 종목에서는 디케이락을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디케이라 근데 조선주로도 좀 모멘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약한가요? 아직까지는 조선주에 대한 모멘텀은 조금은 그러니까요. 약한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조선 종목들이 또 요즘 시장에서 좋으니까. 지금 좋으니까 또 다시 숨은 수혜주로 부각이 된다면 그것도 역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케이라까지 한번 이 동해 심해 가스 탐사 관련해서 볼만한 종목들 두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한번 잘 오늘 시장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곽유정 파트너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은 LIG 넥스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냈고요. 제목에는 하반기에 비궁의 미국 수출 계약이 예상된다라고 달았습니다. NH투자증권은 LIG 넥스원이 내년부터 고수익 수출의 비중이 증가할 걸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주해 놓은 천궁2의 수출 같은 경우에도 이익 실적에는 내년부터 반영될 거라고 봤는데요. 목표 주가는 기존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연간 실적 추정을 한번 보시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에는 2조 3천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3조 1천억 원으로 25년도에는 3조 5천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수출 비중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내수가 확실히 앞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장 살펴보시죠. LIG 넥스원은 신규 수주도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서 천궁2를 수주한 바 있는데 여기에 관한 것이 내년부터 수익의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면서 향후 실적 추정치를 높여 잡으면서 이번 목표 주가 상향이 나온 겁니다. 또 각국에서 방어 체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해외 수주가 나올 것도 기대를 하고 있는 리포트 내용이었고요. 비궁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비궁 같은 경우에는 최근 미국 하와이에서 있었던 FCT 최종 시험 발사에서 성공적으로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따라 미국으로 이 비궁을 수출할 수 있는 계약 가능성이 하반기에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미국 해군은 후티 반군과 이 갈등의 양상을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티 반군의 주 무기가 소형 고속정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응할 비궁이 필요한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비궁은 저가형 무기이기 때문에 계약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저가형 유도 로켓인데요. 한 발에 4천만 원으로 가량으로 알려져 있어서 계약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상세한 계약 규모는 추가적으로 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한국의 방위 산업에서 좀 갖는 의미가 큰데요. 만약 비궁 수출에 성공하게 되면 미국으로는 역사상으로 처음 수출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정표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궁 수출이 확정되는 뉴스가 나온다면 계약 규모에 상관없이 주가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LS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고요. GS건설입니다. GS건설을 비롯한 건설주들 너무나 부침을 많이 겪었죠. 지난해부터 주가가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고개를 들면서 반등을 해주는 움직임이 건설주 전반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LS증권에서도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했지만 투자 의견도 매수로 동반 상향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영업이익을 보면 2분기 790억 원대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무난한 실적을 낼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다만 체질이 완전히 개선되긴까지는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개선을 정확히 확인할 시점은 다른 건설주와 마찬가지로 연말까지는 시간을 두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다만 실적 전망에서 봤을 때 의미 있는 부분은 매출액은 조금 2023년 대비해서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에서 790억 원 흑자로 전환할 거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톡에서 자세히 살펴보시죠. GS건설은 주택사업 부문의 비중이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실적 추이에서도 보시면 23년 13조 원가량의 매출액 가운데서 주택사업이 10조 원 매출 나왔고요. 올해도 12조 원 가운데서 10조 원 가까이가 주택 부문에서 나올 걸로 보입니다. 25년도 비슷한 비중을 기록하고 있죠. 작년 기준으로 주택사업부 비중이 76%에 달하고요. 이 기여도로 따져봤을 때도 최근 5년 평균을 내봤을 때 80% 이상이 이 주택사업 부문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GS건설 최근 주가가 장기간 횡보했던 이유는 펀더멘털이 많이 악화됐기 때문이었는데요. 지난해 6월에 인천 검단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면 재시공을 결정하면서 일회성 비용이 5천억 원가량 반영이 되면서 펀더멘털이 많이 훼손됐고 여기에 고금리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지방 부동산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죠. 펀더멘털이 많이 훼손된 것은 사실인 상황인데 다만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 반전하고 있다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꼽았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사이클이 인하로 돌아서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대응으로는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한 연말에 펀더멘털이 개선된다면 점진적인 리레이팅 가능하다. 즉 목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향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도 기존 홀드에서 바이로 상향했네요. GS건설은 한번 1년 단위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6월에 많이 빠졌습니다. 12,000원대까지 이 인천 검단 사고가 있은 후로 급락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저가 대비해서 저점 대비해서 30%가량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 수준이 0.3배 수준이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높다고 보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이천지점 서영훈 차장입니다. 자, 우선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다우 지수가 3대 지수 중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가 좀 이어졌고, 그동안에 중소형 단으로 움직였던 러셀 2000 지수 역시 좀 하락 마감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반면에 그동안에 좀 흔들림이 컸던 엔비디아와 같은 기술주들은 그나마 좀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좀 양호한 우리나라 시장이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TSMC가 예상 실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세보다는 좀 흔들림이 있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구간에서는 실적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에 좀 더 부각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에 좀 실적 장세였다라면 이제는 좀 미국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거기에 따른 모멘텀이 어떤지를 체크하는 것이 훨씬 더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도 지금 현재 2850선에 대한 부분들을 보이고 좀 눌림목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전일 개파락했던 부분들을 메워나간다라면 조금 더 낙폭이 좀 조정이 좀 작은 상태에서의 좀 안정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런 자리를 메우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세를 나온다라면 지금 현재 2800선에 대한 이탈 가능성도 열어놓고 좀 진행을 해나가 보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적보다는 좀 모멘텀에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인 만큼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더욱더 좀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이거를 연속 이어졌지만 아주 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기간 조정을 좀 염두에 두고 좀 종목별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삼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하나오션이고요. 조선과 방산 두 가지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좀 강한 상승 이후에 전일 좀 변동성을 좀 보였습니다만 결국 박스권 안에서의 흘러가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올해 흑자 전환 기대감들도 놓여 있고 필리조선수 인수로 인한 미국 시장에 대한 전망 역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투자 전략에 좀 세워나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금요일 시장인 만큼 장 초반에는 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후반 가선 탄력이 둔화되는 만큼 종목 매매는 장 초반보다는 후반으로 좀 미루셔서 대응을 해나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천지점 SK증권 이천지점 서영훈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입니다. 이제 오늘 장 출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8시 49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습 사건 이후로 증시가 출렁거리기 시작했고 미국 증시도 역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기술주 일변도에서 다른 대형주나 중소형주로서의 수급이 몰리기 시작했고 이것이 또 조정의 빌미가 되면서 기술주도 조정을 받고 어제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에서도 역시 대형주와 그리고 중소형주도 조정을 일제히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한번 전환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대로 그런 영향을 받았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제 우리가 1% 내로 하락을 좀 선방하면서 마쳤습니다. 밀본 증시나 대만의 가권 지수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 가까이 하락세가 크게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선방하면서 어제 마감한 우리 시장. 과연 오늘은 어떻게 출발을 할지 하나씩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스탠바이는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 그리고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장 출발 전에 살펴봐야 할 이슈들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먼저 박수범 대표님, 오늘은 어떤 세 가지 이슈를 꼽으셨을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트럼프의 정책이 보면 이제 달러 약세를 이용해서 제조업을 다시 한번 더 부흥시키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달러가 약세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들이 좀 많이 좀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보면 어제도 증시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만 가권이라든가 일본의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들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큰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가 상승하지 못할 때 미국까지 좀 발맞춰서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우리나라는 뭐 그만큼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마진 마켓 쪽으로 자금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한국 증시가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수에 대해서는 뭐 그렇습니다. 저는 하반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차피 정치적인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또 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대선 출마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번 주 주말이 좀 지나면 명확한 발언을 하겠다는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고 그렇게 되면 가장 강력한 후보가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되는데 과거에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의 그 대결 가상 대결 구도를 봤을 때 해리스가 더 높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다시 이런 대선 주자가 민주당에서 바뀌게 되면 오히려 지금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조정받았던 종목들이 다시 반등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그 부분은 좀 기억하고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CLX입니다. 자, CLX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씩 형성되는 분위기예요. CXL 관련해서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CXL에 대해서 퍼스트 무브로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줬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들이라면 앞으로 우리가 CXL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꾸준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CXL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제 뭐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수가 좀 들어오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JT라든가 QRT라든가 다이어라든가 엑시콘이라든가 코리아 서킷가 좀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올해 하반기까지 일단 좀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보면 삼성전자에서 얘기하는 게 이번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CXL 2.0에 대해서 이제 양산을 하겠다. 메모리 양산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 2028년도가 되면 상당히 좀 호황기로 접어든다. 그리고 내년 2026년도 같은 경우에도 인텔에서도 CXL 3.0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장 캐파가 상당히 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XL 관련 종목들은 주가가 조정받거나 할 때마다 우리가 관심 가지고 계속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말씀드릴 게 이제 통신사들의 주가 움직임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변동폭이 커지고 있고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통신사들의 움직임이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SK텔레콤이라든가 KT라든가 LG U+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에서 반대 흐름이 좀 강하게 좀 나와줬는데요. 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출도 꾸준하게 잘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EPS도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어떻게 보면 매출과 EPS가 잘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 65세 인구가 18.4%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6%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전체 인구에 있어서의 65세 이상의 인구가 20%가 넘게 되면 소위 얘기해서 초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내수 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SK텔레콤이라든가 이제 통신주들이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했지만 뭐 실적은 잘 나오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변동폭이 커진 부분들에 있어서 안정적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SK텔레콤이나 KT라든가 LG U+ 쪽으로도 수급이 잘 형성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오늘 시장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대응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는 환율 부분 그리고 CXL에 관련해서 여전히 좋게 언급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통신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일섭 전문위원께서는 어떠한 이슈 세 가지 들고 오셨을까요? 네, 첫 번째는 애경산업 일본에서 돌파구 마련에 대한 이슈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굉장히 초점으로 화장품 사업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단 아시아라는 거. 아시아인의 피부는 좀 비슷합니다. 근데 왜 중국을 택했느냐? 일본은 이미 기술력이 뛰어나서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앞서간 나라였고 우리나라는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OEM, ODM, OBM 이런 기업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나 뷰티의 성장을 백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인들이 예전에는 면세점을 많이 찾아서 보따리상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걸 싹쓸이 해갔다는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요소들이 전부 다 깨지면서 그렇죠? 예를 들어 차이나 뷰티의 급격한 성장으로 중저가 브랜드들이 우리나라가 타격을 입었고 면세점에도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이제
다른 쪽으로 가야만 하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런 그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일본향이나 미국향으로 돌리고 있죠. 미국향은 원래 안 갔던 이유가 미국인들의 피부는 아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라인을 다 작업을 해야 되고 처음부터 컨셉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미국으로 돌아섰거나 아니면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에서 지금 파고들 수 있는 중저가 라인들을 중국 말고 일본으로 튼 부분들, 그러니까 로선 편의점에서 싸게 파는 젠지 세대들한테 먹히는 화장품으로 SC가 대박이 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애경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랜드 루나가 지금 일본의 유명 오프라인 12개 채널 650여 점포 공략을 하고 큐텐 재팬, 라쿠텐 온라인 플랫폼까지 입점을 하면서 그중에 이제 하나 킬러 아이템이 나왔죠. 롱 레스팅 팁 컨실러. 이게 잘 팔리면서 예전에 견밀 이펙트로 중국을 그 공략했었던 그때 당시의 흐름과 지금의 흐름, 지금 나라와 그리고 킬러 아이템이 바뀐 상태에서 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삼양식품입니다. 여전히 주가가 좋아요. 삼양식품에서 뭐 빙그레로 가기도 했었고 김밥 관련, 냉동김밥 관련해서 4조 그룹으로 가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1번 타자로 나섰던 삼양식품. 얘가 대장이죠. 지금 덴마크에서 재밌는 소식이 나왔는데 덴마크는 낙농업계, 낙농국가잖아요. 근데 스위스 식품청이 너무 매워서 리콜 조치를 했습니다. 불닭볶음면 제품 3종에 대해서 불닭볶음면, 핵불닭볶음면 2X, 핵불닭볶음면 3X, 불닭볶음탕면 이거 3개를 리콜 결정을 했다가 핵불닭볶음면 2X랑 불닭볶음탕면을 리콜 조치를 해제했는데 핵불닭볶음면 3X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캡사이신이 너무 세서 덴마크 사람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우유를 아무리 먹어도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수출 중단 결정을 삼양식품도 했습니다. 그 나라의 특성을 이해하고 네. 삼양식품이 이걸 잘합니다. 멕시코 스타일로 그 고추를 넣어가지고 이 지금 제품을 만들거나 이런 하바나로 이런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 5월 달에 밀양 2공장이 완공되면 생산 능력이 40% 증가합니다. 네. 농심 같은 경우에는 생산력 캐파를 늘릴 곳이 없죠. 그래서 삼양식품의 주가의 상승은 계속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비만 치료제 제형 변경의 끝은 어디인가입니다. 지금 어저께 일라이릴이랑 노보노디스크가 뉴욕 증시 20위 안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두 종목이었습니다만 로슈가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 들리니까 주사 제형이 약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경구용을 개발하고 있는 삼천당 제약에서 패치형을 개발하고 있는 라파스 대원 제약 그리고 지금 패치형 주사제 경구 제형을 전부 개발하고 NP201로 자기네 거를 개발하고 있는 나이베까지 네.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 비만 치료제는 제형 변경으로 스펙트럼이 넓어진 것뿐이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음식료 그리고 CXL까지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출발 상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동시효과 더 자세한 분위기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시죠. 7월 19일 금요일 국내 증시 이제 출발이 한 2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장은요, 어제에 이어서 하락을 좀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간밤 미국 증시 분위기 자체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이에 대한 영향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도 2,800선 지지라인 테스트에 나설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장중에 2,800선이 살짝 무너지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회복을 곧바로 해주긴 했습니다만 지금 또다시 2,802포인트 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20선 주저앉은 채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출발 예상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권 모두 다 지금 하락으로 출발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 이상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제 삼성전자가 장중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TSMC의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오늘 다시금 추세가 하락으로 돌아선다는 점, 삼성바이오로직스 0.9%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6위부터 10위권도 함께 보시죠. 6위부터 10위권 보게 된다면 오늘 10위권 내에 상승 출발하는 종목 단 한 종목도 없고요.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그룹 역시나 1% 내외 하락, KB금융도 1.6%가량 내림세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제 코스닥에서 2차 전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만 오늘은 다시금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삼천당 제약까지 5위권 내 모두 다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도 함께 보시죠.
6위부터 10위권 보게 된다면 엔캠만 나홀로 상승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8%가량 상승 출발 예상되는데 아무래도 최근 많이 하락했던 만큼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자, 2024년 7월 19일 금요일 국내 주식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역시 미국에서의 대선 혼란한 대선 전국, 여기에 미국 시장에서도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양상들이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여파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동성이 심하게 나오고 있고 어제 양 시장이 모두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어제 하락세가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쉽습니다. 코스피가 0.85%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2,800선에 딱 걸쳐 있는 상황인데 오늘 막판까지 2,800선 유지할 수 있을지 지금 2,799포인트 선, 2,800선이 무너졌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1.5%가량 하락 출발했고요. SK하이닉스도 1% 넘게 하락 출발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그나마 오늘 조금 힘을 내는 모습인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상승하고 있고 엔캠이 2%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지금 0.24% 하락하면서 820선에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분위기 어떻게 출발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볼까요?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금요일장 국내 증시가 출발했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내내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한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나 미증시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양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1% 이상 빠지면서 결국에는 2,800선 무너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2,800선을 찍는 데 성공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다시금 하락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시를 좀 잠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0.1% 코스피 대비 선방하고 있습니다. 820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은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1.7%가량 밀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4% 내림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2% 이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 관련 기업들 맥을 못 추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을 향해서는 반발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4%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긍정적인 시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은 1% 이상씩 빠지면서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고요.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도 0.9%, 1.5% 내림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 등록 대수가 65% 증가했다라는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1월부터 6월까지 유럽에서의 판매 대수가 감소했다라는 이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은 판매 대수 감소,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에 조금 더 힘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 PBR 관련 기업들의 흐름은 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는 1에서 2%가량의 약세로 출발을 한 반면에 삼성생명은 0.5% 상승 출발했고요. 2차 전지 내에서도 오늘 포스코큐 퓨처엠이 1.4%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권에서는 가장 좋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어제 한 걸음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1.8%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유가증권과 비교한다면 1위부터 5위권까지가 좀 버텨주고 있는,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 어제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위권에서 그래도 좀 시장을 견인하는,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오늘도 1.7%가량의 오름세로 그룹주가 출발을 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지금 방향성 탐색에 나서고 있는 반면에 HLB는 1.3%가량 상승
상승하면서 제약바이오 다소 엇갈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캠이 오늘 강한 상승 나옵니다. 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날아갈 때도 엔캠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4.5%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어제 시총 상위단에 있는 소부장 관련 기업들 다소 엇갈린 희비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은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노공업, HPSP, 이오테크니스, 테크윙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전일 3%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북미, 남미에 모두 K-팝을 알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2%가량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권을 보게 된다면 2차 전지 관련 기업을 제외하고는 지금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으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업종이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을까요?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오늘 2차 전지 관련 업종이 가장 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단의 종목들의 1% 이상 상승하면서 업종 상승률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동해 석유가스 관련 종목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전기가스 오늘도 0.2%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제약바이오와 보험, 조선 그리고 그룹 지주사와 같은 최근에 그래도 시장에 좀 방어를 해줬던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업종별 상승률을 봤을 때는 하락으로 출발을 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업종들이 하락으로 출발한 가운데 이 가운데서 또 어떠한 특징 이슈를 지금 짚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양시장이 낙폭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지금 하락을 하면서 1.06% 하락한 2,794포인트 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도 820선이 이탈이 되면서 819포인트, 0.34%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 보면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하다 보니까 코스피 쪽에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는 모습.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700억 원 넘게, 기관도 함께 7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125억 원 가까이, 기관이 50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고 200억 원 가까이 개인 투자자들만이 매수를 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보면 원달러 환율이 오늘 출발은 1,385원대에서 출발했는데 조금씩 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386원, 87원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수급 상황도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과 확인을 해볼 텐데, 자, 일단은 반도체와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지금 외국인들이 좀 현물과 선물을 양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를 하고는 있지만 물량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아침부터 이렇게 좀 눌러주는 게 더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9시부터 9시 30분 사이에 보면 대체적으로 주가 움직임이라든가 지수 움직임들이 대체로 좋습니다.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는 게 좀 특징적인데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임팩트 있는 하락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오히려 전략 후강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외국인들도 매물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언제든지 현물 쪽도 마찬가지로 선물 쪽도 언제든지 플러스로 마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현재 종목들을 보면 LG전자가 좀 올라왔어요. LG전자가 좀 오르다 보니까 자, 다른 지금 현재 반도체라든가 이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위기가 조금 다운되어 있는 흐름들이긴 한데 LG전자가 보면 최근 들어서 보면 사업 포트폴리오가 거의 B2C 시장 쪽보다는 B2B 시장으로 좀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이번에 3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이미 벌써 나올 정도로 LG전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도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LG전자 지금 약 2%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LG전자가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이유는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시장이 그렇게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충격이 금요일이고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좀 일부 매도 물량이 좀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최악의 순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에코프로 멀티를 비롯해서 뭐 포스코 PCM, NF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뭐 윤 대통령이 한마디를 했죠. 윤 대통령이 자, 2차 전지 특화 단지를 이끌 석박사급을 인재 육성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요. 뭐 아무튼 지금 이런 2차 전지 쪽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준다.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 과대 낙폭한 종목들이 반등을 준다라는 관점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아무튼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차근차근 조금씩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될 거니까요.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뭐 종목들 지금 매도 시점 아닙니다. 매도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붙잡아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좀 관망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자, 어제 뭐 체코 원전 수주로 잭팟을 터뜨리면서 좋은 흐름 보였던 원전주들은 일제히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나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0.47% 일단은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요. 간밤에 엔비디아가 어쨌든 상승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리섭 위원님은 어떻게 오늘 시장 보세요? 어제는 좀 경고 사인을 주셨는데요. 네, 역시 배전반이 뭐 힘을 못 쓰면 시장에 중심이 없죠. 오늘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뭐가 최악이냐면 진짜 줏대가 없는 증시예요. 트럼프 트레이드 하지만 이거는 과연 미국 대선 테마주가 한국에 많으냐 미국에 많으냐,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1등 섹터가 마리아나고요. 2등 섹터가 마이크 플라스마 폐렴. 그다음에 밑에 쫙 깔린 게 다 DMZ 평화공원, 남북경협, 남북러 가스관 사업 다 이런 주식들이거든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주식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지금. 저런 곳에 지금 들어갔다가는 정말 발을 빼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뭐 바이든이 나오든 해리스가 나오든 민주당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바이든이 지금 예를 들어 뭐 표를 끌어올 게 어디 있느냐 거의 보이질 않죠. 지금 뭐 젊은 세대들을 끌어올기 위해서 자신이 국회의원인 시절에 반대를 했던 마리아나 합법화를 강력하게 바이든이 밀어붙였어요. 바이든은 타이레노라고 마리아나가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리고 트럼프도 크게 이거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았지만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남북 경협주나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뜨겁게 움직였느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처음에 김정은 뭐 당신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 어쩌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 손잡고 뭐 우리나라랑 같이 지금 뭐 회의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은 뭐 남북의 관계가 다시 좋아질 것이다. 남북미 관계가. 뭐 이런 논리로 지금 올리고 있는데, 자, 논리는 빈약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논리의 빈약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너무 약하고 주인공이 없다 보니까 저런 거에 논리가 완전 먹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논리가 먹혀 들어가서 저렇게 상위에 뜰 때 굉장히 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종목이 다 빠지고 있으니까 이런 걸로도 만회를 하려고. 그리고 마이크 플라스마 폐렴은 지금 굉장히 뭐 뜨거운 폭염이 왔다가 장마가 왔다가 또 이제 더위가 오고 막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지금 소아과의 환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이게 보통 12세 이하 소아들이 많이 걸리는 건데 항생제가 먹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이코 플라스마 폐렴이 말하는 순간 DXVX를 기점으로 해서 1등으로 지금 올라서는 순간이고요. 그 밑에는 다 그런 것들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골프주도 마찬가지인데, 골프주 안에 왜 골프 섹터가 떴냐면 골프 섹터 안에 전부 남북 경협주가 들어있어요. 그게 다 겹치거든요. 남북하고 그 사이에 있는 옛날에 하려고 했던 그 경협 단지 안에 들어가는 업체들이 무슨 의류업체, 골프업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그런 것들입니다. 죄다. 10위 안에가 전부 다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주, 트럼프주 막 섞여가지고 온갖 난장판이 나고 있는 증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가던 섹터들, 뭐 2차 전지도 있었고, 반도체도 있었고, 바이오도 있었고, 지금 여러 가지가 그냥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주식들이 득세를 하고 있다. 이런 지금 상황이 계속 펼쳐지면, 이런 상황이란 거는 제가 말씀드린 저런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고 상한가 종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장의 질이 안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상위에 올라가고 막 눈이 막 시뻘개지도록 되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장의 질이 너무 안 좋구나. 질 좋은 친구랑 놀면 안 되잖아요. 질 좋은 친구 가까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질 좋은 친구들이
나올 때까지 질 나쁜 친구들 곁에는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저 종목들이 득세를 보이고 12시가 지났는데도 저 섹터들의 강세가 꺾이지 않는다고 하면 섣불리 지금 2차 전지 반도체 뭐 바이오 뭐 식품주 할 거 없어요. 그게 초반에 살짝 강세를 보이더라도 꼬꾸라질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후로 갈수록 힘이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두 개를 저울질해서 보시면 시장을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기아, 뭐 밸류업이라고 했던 금융주 아니면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거에 다시 힘이 들어오면 오후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12시 이전에 그 섹터들의 힘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남북 경협주니 무슨 골프주니 의류주니 이런 것들 뭐 마리아나 합법주니 이런 것들이 강세를 계속해서 12시까지 밀고 나간다. 그럼 오후장도 기대할 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상황이 역시 뭐 혼란스럽습니다. 두 분도 오늘 시장을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오전장은 좀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셨어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업종과 종목들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 더 자세하게 곰별 앵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출발한 지 15분여가 흘렀습니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 관심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가장 높은 섹터는 원전입니다. 아무래도 어제 15년 만에 원전 수출에 대한 가능성, 그 문을 열어내면서 원전 관련 기업들의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줄줄이 어제 51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원전 기업들이 어제 오후장 들어서 하락으로 돌아선 기업도 있었고요.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채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섹터의 검색량은 많지만 전반적으로 차익 매도 물량이 강하게 출회되면서 원전 관련 기업들 오늘 강한 하락으로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수출 데이터 그리고 다양한 수주 소식으로 강한 상승을 보였던 조선 업종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이 높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고선가 수주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 목표 주가를 30% 높이겠다라는 증권가의 리포트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최근 조선 3사 열띤 수주 경쟁 속에 지속적인 수주 랠리를 이어가면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투자 심리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섹터 자체는 하락하고 있고요. 방산 섹터에 대한 여전한 관심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LG 렉스원이 하반기에 미국의 수출 계약이 예상된다라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고요. 다만 오늘 방산 기업들도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테마성 움직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도 동해 가스관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해 석유가스 관련 기업들 대표적으로 화성밸브와 GS글로벌 등이 있는데 두 자릿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관련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습니다. 남북 경협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슈로 지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만큼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 상승률이 높은 종목은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VC가 28%가량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골프 전문 업체이고요. 결국에는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DXVX 같은 경우는 지금 알체라와 함께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AI 관련 기업인 알체라 오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에머리츠 같은 경우 15%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디에프도 남북 경협주입니다. 16%, 일신석재 역시나 14%가량 오름세가 나오면서 오늘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 남북 경협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기대감 속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동해 가스관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시추와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종목 화성밸브가 두 자릿대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도 실적입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스킨앤스킨이 12%가량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한 종목이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엔캠 같은 경우에는 7%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2차 전지 전해 관련 기업 중에 가장 큰 탄력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기업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거래량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에 이름 올리고 있는 종목들을 쭉 보게 되면요. 역시나 남북경협 그리고 동해 시추와 관련된 종목, 원전 관련 기업들, 최근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테마 종목들이 강한 거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특징적인 게 우리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산업 지금 파란불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 대표적인 원전 관련 기업들이죠. 오늘 강한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 3% 이상 상승하고 있고 삼성전자 거래량 많이 실리고 있긴 합니다만 1.7%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이 되면요. 장마 관련 기업들도 좀 강한 매기세가 쏠리기 마련이죠. 대표적으로 우리바이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물 병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바이오 오늘 5%가량의 상승력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개장 후 특징 중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여전히 하락세의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동안 잘 가던 업종이나 대표주들이 일단은 오늘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가장 큰 테마였던 원전 관련 종목들이 일단 꺾이는 모습이고 이 외에도 어제 또 반등 5천 원 만에 보여줬던 엔터주들도 오늘은 하락세가 좀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 화장품 관련해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은데 오늘 코스맥스가 좀 많이 빠지네요. 7% 가까이 코스맥스가 하락세. 일단은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낮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조금 충격을 받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카카오는 모처럼 상승이 나오는데 어제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오히려 이 사내 회의에서 불법을 저지른 바가 없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좀 대응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카카오가 1.2% 상승세로 일단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는 다시 하락으로 전환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지 박수범 대표님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일단 저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CXL 관련주들이 좀 강합니다. 그 중에서도 네오셈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네오셈이 이렇게 강하게 좀 올라간다면은 다른 이제 CXL 관련 종목들도 같이 이제 상승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침에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이제 CXL 관련 종목들을 좀 중심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현재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제도 제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들은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멀티플을 많이 받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삼성전자는 더 그렇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이제 콜 테스트가 언제쯤 통과될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나오긴 나온다라는 거죠. 언제가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바라보게 되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가 버려야 될 시점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지금 중소형주들이 좀 잘 움직입니다. 중소형주 아무래도 이제 아침에 요즘 데이 트레이딩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코스닥에서의 거래량의 절반 이상이 데이 트레이딩 물량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 중소형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다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렇다고 해서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CXL 관련 종목들 이 정도는 괜찮은데 그 외에 어떤 테마를 띄고 너무 등락폭이 좀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CXL 쪽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은 계속 가지고 계신 박수범 대표님이시고요. 자, 코스피가 지금 666개 종목이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1000개 넘는 종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신리섭 위원님은 어떤 종목 오늘 좀 집중하고 계신가요? 네, 아까 그 구도는 계속되는 것 같고 지금 그 여론조사가 트럼프로 쏠리지는 않았어요. 지금 그 3개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바이든이 이기는 것도 하나 나왔습니다. 51대 49로.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알 수가 없는 지금 노릇이고요. 지금 시장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까 마리아나 합법화를 주로 주장했던 것은 바이든 대통령 재임 시절이고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 지금 그 종목이 뜨고 있는데 그 다음엔 골프주죠. 골프는 트럼프가 좋아해서 어제 또 소식이 나왔어요. 타이거 우즈가 트럼프 총격 뉴스를 보느라고 게임을 망쳤답니다.
우즈가 트럼프 재임 시절에 같이 골프를 치던 사이잖아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골프 클럽 갖고 있어가지고 맨날 풍력 발전 반대하는 게 트럼프잖아요. 자기 골프장에서 시끄럽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그런 식으로 바이든 대 트럼프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가 또 오르고 있고 지금 완전히 그냥 미국 대선 테마판을 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옮겨온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했듯이 남북 경협주는 당연히 트럼프 관련주로 지금 계속 부각이 되는 것이고요. 그중에 좀 정상적인 그것도 정상적이지 않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게 엔캠이죠. 엔캠이 지금 7.12%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오르고 있는 게 이 커플이죠. 중앙첨단 소재가 5.52 오르고 있죠. 중앙첨단 소재랑 엔캠이랑 둘이 미국의 EDL이라는 회사를 세워가지고 리튬 생산 캐파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지금 사실은 원래 2차 전지가 강하게 움직일 때는 양극재 위주로 움직였잖아요. 아시다시피 에코프로가 1, 2위를 기록을 하면서 시가총액을 엄청나게 띄웠었고 당연히 배터리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였기 때문에 양극재 시가총액이 가장 커졌었어요. 우리나라는 배터리 3사라던가 지금 윗단에 있는 테슬라 같은 회사가 확고한 지위가 없었기 때문에 양극재 위주로 움직였고 양극재 그다음 음극재 그다음 전해액 전해질 분리막 이 순서였는데 그래서 그동안 전해액을 담당하고 있는 예를 들어 육불화 인산 리튬을 만드는 후성이라던가 지금 이런 엔캠이라던가 이런 거 뜨지 않았는데 엔캠이 그 다음 씬에서 강하게 갔죠. 그게 아직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DL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EDL이 이미 새만금에 지금 생산 캐파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지금 엔캠 회사 바로 옆에다가 리튬 회사를 세울 거거든요. 그 합작법인 EDL이. 그래서 지금은 씬 현장이 바뀌고 주인공도 바뀐 거죠. 네. 2차 전지가 가긴 가는데 지금은 에코프로비엠 양극재가 주인공이 아니라 엔캠이 주인공이고 그 파트너인 중앙첨단 소재가 지금 동시에 같이 가고 있다. 요것만 조금 정상적인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다른 것들은 정말 그냥 미국 대선판을 여기다 옮겨 놓은 겁니다. 그 트레이딩을 하고 싶으신 분은 참여하셔도 돼요. 네. 자신감이 있고 내가 단타에 강하고 내가 기술적인 분석에 굉장히 탁월해가지고 네. 치고 빠지기를 잘할 수 있고 싶으신 분은 물반 고기반일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입니다.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그럼 어떻게 대응하면서 마무리 지을지 핵심 키 포인트 간단하게 박수범 대표님. 네,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이 좀 혼란스럽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 홀딩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셀 해야 될지 지금 이제 많은 갈등을 하실 거예요. 많은 갈등을 하실 텐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지 마세요. 어차피 뉴욕 증시도 지금 단기간 많이 지금 현재 이평선과 일봉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반등 흐름도 기술적 반등 흐름도 나와줄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절대 매도하는 시점 아니고요.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홀딩 하셔야 되고 매도하신다면 다음 주에 좀 더 흐름들을 보고 또 그리고 미국의 정치적인 흐름들, 내용들, 이슈들 좀 체크하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오늘은 그대로 그냥 홀딩 전략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홀딩하자 의견 주셨고요. 신일성 의원님의 키포인트는요? 네, 한여름 눈앞에 두고 꽁꽁 얼어붙은 시장입니다. 자, 금리 인하를 다들 시장의 어떤 좋은 점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만약에 금리 인하의 타이밍이 경기가 죽었을 때 나와버리면 그거는 미국 정부에서 뭐를 선언하는 거냐면 우리 경기 너무 나쁩니다. 우리 이제 패배했습니다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주가 상승이 아니라 주가 하락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계절하고 똑같습니다. 한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가죠. 증시도 한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선판이 계속해서 이제 접전이 벌어지고 후보가 바뀌고 이런 것이 영향을 더 강하게 미칠 수가 있어요. 강하게 미칠 수가 있다는 거는 테마기가 강한 종목들이 강하면 정상적인 종목이 힘을 못 쓴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차라리 지금 여름 휴가를 준비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명심하시고 민감하게 생각을 하셔서 조심스럽게 시장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오늘 시장 조심스럽게 좀 대응하자, 관망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입니다. 자,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좋은 종목, 양질의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SK 하이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하이닉스 지금 조금 어쨌든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SK 하이닉스는 말씀해 주신 대로 고점 대비 현재 15%가량 넘게 하락을 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SK 하이닉스의 주된 하락 이유는 어떤 펀더멘탈이 훼손됐다기보다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슈들, 특히 미국 정치 상황에 의해서 이런 대외 변수로 인해서 급격하게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60일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SK 하이닉스의 어떤 펀더멘탈을 살펴보자면 2분기 실적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동사의 AI 반도체, 특히 HBM 쪽의 수익은 25년 말까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변한 것은 없다라는 점이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에서도 확인이 됐듯이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 쪽이 턴어라운드가 본격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사업부 역시 턴어라운드가 가시화가 되고 이에 따른 이익 레버리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TSMC의 2분기 실적이 있었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후실적이 발표가 됐고 향후 실적 전망치도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AI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 대외 변수에 따른 수급 요인이 가장 크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 조정을 충분하게 이용을 하셔서 포트의 비중을 늘리시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펀더멘탈에는 이상이 없다. 실적 발표하는 거 한번 저희 숫자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현재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는 61선까지 단기에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하셔도 전혀 부담이 없는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8만 원, 손절가는 18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오늘 오히려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오늘 저희도 선택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SK 하이닉스를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왔고 이격이 벌어졌는데 여기에서 오히려 좀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기회다. 펀더멘털에 손상된 것은 없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판단해 보시고 오늘 주가의 흐름도 함께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투자 수첩 말말말 시간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 이 한 주간 있었던 주요 인사들의 발언 중에 돈이 될 만한 힌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타키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가지 인사의 발언을 꼽아 오셨는데 첫 번째 인사 발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중국 시장을 다시 되찾기 위해 노태문 MX 부분의 사업부장이 잃어버린 중국 시장을 되찾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누면서 앞으로 삼성전자 모바일 부분의 방향성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2013년만 하더라도 네. 중국 시장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한 20% 정도. 그래서 우리가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라 해서 좀 이렇게 고가의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플의 아이폰과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점점 이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더니 2018년도에는 심지어 1% 미만으로 떨어져서 상당히 많은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갤럭시가 비슷한데 어떻게 중국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질 수 있냐라고 이제 의아할 수 있는데 당시에 이제 중국의 현지 기업들 예를 들면 화웨이 지금 이제 아너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포 이런 중국 현지 기업들이 막 수백 개가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국 특유의 이제 애국심.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그렇긴 한데 같은 제품을 있을 때 이왕이면 이제 우리나라 제품을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중국에 되게 강합니다.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그 중국 시장에서 한국의 이제 갤럭시가 이제 점점점 이렇게 발을 붙일 그 여지가 좀 줄다 보니까 18년도에는 1%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 시장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다. 뭐 그럼 우리뿐만 아니라 삼성 입장에서도 중국 시장에 무려 14억이나 되는 인구가 있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맥락으로 이제 그 노태문 사장이 CNBC랑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삼성전자의 강점, 폴더블 폰과 AI를 내세워서 이로 인해 중국 시장의 점유율을 찾겠다라는 건데 제가 최근 기사를 봤는데요. 그 중국 샤오미 폴더블 폰이 예. 정말 얇더라고요. 삼성 맞습니다. 갤럭시보다 얇다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가 나오던데 사실 폴더블 폰의 경쟁력이 샤오미도 그 정도 기술력이 가능하다면 과연 삼성전자가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또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하드웨어에 강점이 있는 기업입니다. 네. 소프트웨어가 약한데 그 약한 것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당연히 이제 향상시키고 하다못해 안드로이드 하다못한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안드로이드 때문에 그 구글에 주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사실은 독자적인 이제 iOS를 이제 개발하고 싶지만 그러면 이제 또 구글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일찌감치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의 강점을 갖고 이제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서 마켓 시어를 갖다 유지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 하드웨어를 또 강점을 했던 것이 강점을 살렸던 것이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그 스마트폰 화면을 갖다가 접었다 폈다. 이러면 이제 가장 스마트폰을 봤을 때 화면이 작으면 답답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화면을 넓히니까 접혔다가 넓히니까 그에 따라서 삼성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생각해보면은 애플이 아직도 그 폴더블 스마트폰을 못 내놨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내놓으니까 뒤따라서 화웨이가 내놨지만 당시만 해도 화웨이 스마트폰의 그 폴더블 스마트폰은 사실상 시험용, 파일럿 수준이지 이거를 갖다 삼성의 어떤 경쟁 상도로 내놓은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 정도 내구성이 떨어졌는데 하지만 여전히 3, 4년 지났으니까 화웨이 아너도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에 있어서는 내구성과 부족한 부분을 살렸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샤오미. 네. 그 대륙의 실수라고 얘기하는 그 샤오미가 그 역시 폴더블 스마트폰에 뛰어들었는데 19일 날 이제 그 아마 그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정식 출시는 아니고 이제 기사를 보시면서 네, 말씀하신 것 맞아요. 같은데 한 이제 1cm 미만의 그 폴더블 스마트폰 내놓겠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제 그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노태문 사장이 이제 공식적인 삼성 입장 아니지만 이제 그 언론사의 보도를 보면 노태문 사장이 1cm 미만으로 대폭적으로 이제 삼성의 그 폴더블 스마트폰도 그 두께를 줄여라라고 이제 특명을 내렸고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또 가열찬 연구를 하고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폴더블 스마트폰의 시장에서는 여전히 애플이 나오기 전까지 삼성전자가 이제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지만 후발주자인 이제 아너나 이제 샤오미가 두께를 대폭 줄인 그런 시장 그 제품을 내놓다 보니까 삼성전자 역시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의 두께를 줄이면서 그 시장을 여전히 군림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제목에 나오다시피 이제 AI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AI는 네.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지금 생성형 AI의 최강자는 오픈AI의 또 다른 강자 겨룰 수 있는 데가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입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이제 구글과 일찌감치 손을 잡고 올해 출시된 이제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 스마트폰을 보면은 우리가 서클 투 서치라든지 아니면 동시 번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이제 그 호평을 받았고 이것이 이제 삼성 스마트폰 사업부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반등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점을 여전히 이제 지고 나가면서 삼성전자 할 수는 없지만 구글의 강점이 여전히 지고 나가면서 중국 시장도 매출 규모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런 맥락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내부에서는 3강 구도를 이룰 것으로 여겨지고 중국 시장 외부에서는 여전히 화웨이나 샤오미는 미국 시장에서 발붙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삼성전자가 또 다른 강점을 반사 이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오픈 AI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삼성이 구글과 협력을 해서 AI 스마트폰을 내놓으자 또 애플도 네, 챗 GPT를 탑재해서 그렇죠. 뭐 그런 예. 기술 경쟁이 좀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소프트웨어와 그 스마트폰의 결합 그 속에서도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면 고민이 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근본적으로는 OS가 없다는 게 가장 네. 큰 취약점이긴 했지만
없으면 없는 나름대로 또 사실은 또 그 틈새 시장 내지 틈새 시장을 발판으로 시장의 장악력과 이제 역할을 갖다 키워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럴 충분한 좀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얼마 전에 구글의 그 애플이 개발자 대회를 열었는데 네. 개발자 대회 열면서 공식적으로 오픈 AI 챗GPT를 아이폰 16 가을에 출시하는 아이폰 16에 탑재할 것으로 공식화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그 챗GPT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애플이 없었으니까 그걸 가져오는데 그렇다면은 애플과 챗GPT 오픈 AI 관계를 보면은 오히려 이제 그 오픈 AI가 이제 갑이고 애플이 을이라고 봐야 되는데 놀랍게 아이폰 16에 챗GPT가 들어가면서 사실은 무료로 그 아이폰 유저에게 무료로 이제 챗GPT를 쓸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가 나왔고, 근데 더 이면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심지어 오픈 AI가 애플에 돈을 주면서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그 삼성전자는 구글의 지금 눈치를 살짝 보면서 소프트웨어 발전을 멈춘 상황인데 말씀대로라면은 애플은 또 그 반대의 상황입니다. 네. 이 챗GPT가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생성형 AI로 한다면은 뭔가 학습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미 벌써 기존에 갖고 있던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갔던 많은 데이터들의 학습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학습이 끝나니까 더 공부할 여지가 없어요. 그럼 공부할 게 필요한데 공부할 게 뭐냐? 실시간으로 쌓이는 데이터를 누가 먼저 획득하냐에 따라서 생성형 AI 시장에서 오픈 AI가 될 것인지 구글이 될 것인지 뭐 심지어 뭐 메타도 있고 이런 어떤 큰 구도 안에서 거기에서 이제 자웅을 겨루게 된다. 그러면 생성형 데이터에서 실시간 데이터로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어디냐?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거래를 하고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하고 스마트폰으로 이동을 하면서 GPS 시키고 이런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창출되다 보니까 그거를 오픈 AI 입장에서는 필요했던 것이고 전 세계에 이제 물론 바로 쓸 수는 없겠지만 어쨌건 이제 애플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7억 대의 아이폰이 깔려 있으면서 깔려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가 오픈 AI가 쓰게 해주고 그러니까 오픈AI가 돈을 갖다 주면서까지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고 싶었다. 이런 이제 기술적인 어떤 맥락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씀드리냐? 그런 어떤 기술적인 강점 역시 갤럭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매 대수는 갤럭시가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런 전 세계에 깔려있는 그 갤럭시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축적을 하고 데이터를 가공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구글에다 줄 수도 있고 이걸 바탕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줄 수도 있고 이걸 바탕으로 오픈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비록 OS는 없지만 강력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부족한 그 OS 소프트웨어 분야를 갖다가 메우면서 여전히 새로운 이제 생성 AI 시대에 강자로 군림할 수 있는 발판을 갖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그 노태문 사장의 멘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성형 AI 시대 스마트폰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삼성전자는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오늘 첫 번째 인사의 발언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인사의 발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원전 이슈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5년 만에 원전 수출에 대한 문을 열게 된 우리나라 팀코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체코 원전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이 체코가 유럽 국가인데 네, 맞습니다. 프랑스라는 국가를 제치고 우리나라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원전 시장에서 유럽 시장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라는 이러한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수요일 날 제 기억이 맞다면 수요일 날 오후 8시쯤에 일보가 딱 뜨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팀 코리아가 체코 원전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낭보가 25조 원 정도 되고 사실은 이제 13년쯤 되니까 2009년이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UAE에 이제 원전을 수주하면서 해외 원전의 큰 규모로는 이제 사실 오랜만에 큰 규모의 원전 수주하게 된 낭보인데 이 말씀하신 대로 체코는 이제 유럽의 일원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경쟁했던 경쟁 상대가 프랑스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보다는 불리하지 않나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원전의 수주를 따냈다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곳곳에서 원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전히 우리나라가 그 프랑스랑 그 같이 경쟁을 했을 때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5개국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일단 차치를 해야겠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어느 나라가 러시아에게 원전을 지으라고 주겠습니까? 중국도 여전히 이게 독재 국가답게 많은 무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굳이 중국에 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 프랑스, 미국 정도인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는 미국의 이제 웨스팅하우스인데 웨스팅하우스가 본사는 이제 미국에 있지만은 그 실제 경영권은 이제 캐나다 자본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건 우리가 웨스팅하우스 미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이제 받아들인다면 웨스팅하우스는 사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근간을 갖고 있을 때 원전을 지은 경험은 50년이나 됐다. 그러니까 결국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는 건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을 뿐인 것이 실제로 원전을 지은 경험은 50년이나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체코 원전에서도 3개국, 그러니까 프랑스, 한국, 미국 중에서 웨스팅하우스가 먼저 탈락을 했어요. 1월 달 먼저 탈락을 했고 그다음에 한국과 프랑스 남은 가운데서 한국이 선택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유럽에 남아있는 루마니아, 영국, 뭐 다른 나라들도 무지하게 많은데 이런 원전 역시 한국, 프랑스, 미국의 3강 구도 중에서 설령 웨스팅하우스가 선정된다 할지라도 그 웨스팅하우스가 원자로를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두산중공업에 맡길 수밖에 없다. 한국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는 대단히 큰 디딤돌을 마련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다양한 원전 수주에서 우리의 수주 낭보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가장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겠지만 가성비가 좋다라는 네. 평가가 많더라고요. 역시나 추가 수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도 가성비 봐야겠죠. 예, 가성비고 그러니까 가성비가 예를 들면 이번에 체코 원전만 이렇게 예를 든다면 네. 한국과 프랑스 각각에 이제 입찰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50% 싸게 입찰을 했어요. 저렴하게. 예, 저렴하게 입찰했는데 저렴하다는 우리가 뭐 남기는 게 없는 게 아니고 네. 충분히 남길 수 있는데 프랑스와 상대적으로 비싸게 이제 부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냐면 사실은 뭐 삼성전자를 한번 삼성전자나 소프트웨어를 예시로 네. 든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엘리트 프로그래머, 잘하는 프로그래머 한 명을 고용하려면 연봉이 1억이 필요합니다. 네.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그런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는 프로그래머를 고용하려면 연봉이 얼마 필요하냐? 4억에서 5억이 필요합니다. 5배가 비싸네요. 예, 그것이 사실 한국의 어떤 근간이 됐어요. 가성비가 좋은. 동일한 개발자와 동일한 그 연구진을 갖다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3분의 1 가격으로 고용할 수 있다. 네. 동일한 것이 이제 프랑스 원전으로 적용이 된다. 우리나라의 유수의 기업들이 원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프랑스랑 비교해보면 임금이 쌀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프랑스가 체코 원전을 할 때 약 우리나라보다 50% 높게 비싸게 입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나라의 강점이고 또 다른 거 하나는 프랑스가 핀란드 원전 수주해서 먼저 이제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공사 납기를 못 마쳤어요. 아, 시간을 못 맞췄군요. 예, 네. 시간을 못 맞추다니까 핀란드 입장에서는 야 원래 니네가 했던 기간에 못했으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공사 기간이 길어졌다고 우리한테 추가 이제 공사 대금을 요청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냐? 양국 간에 지금 소송이 붙어 있어요. 이런 것들 체코가 다 봤기 때문에 사실 우리를 갖다가 이제 선택한 것인데 동일한 어떤 환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이나 루마니아나 튀르키예나 이런 데도 다 원전을 갖다 지으려고 하는데 동일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프랑스랑 붙었을 때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래는 두코바니 그리고 나머지 한 테멜린 지역까지 해서 4개였는데 네. 두코바니만 확정이 된 거고 테멜린은 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24조로 지금 측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니까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 원전 강국이 맞구나라는 긍정적인 그런 자부심도 생기는데요. 다만 원전하면 떠오르는 게 후쿠시마 원전 사태라던가 아니면 지금 전쟁 국가들한테도 원전에 대한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예, 보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난 시절에 그것에서 과도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바람에 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원전 기술이 정치됐거나 심지어 이제 퇴보하는 그런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신 걸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후쿠시마 사태 때 보면은 원전에서 제일 중요한 노심임, 그 원자로가 이제 녹는 멜트다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멜트다운이 되니까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가 거기서 너무나 큰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 그 멜트다운이 벌어진 것은 그 후쿠시마 원전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술을 채택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인 거지 우리가 갖고 있는 원전 기술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 있냐면은 멜트다운이라 한다면 노심에서 온도가 후쿠시마 사태 같은 경우는 한 2,700도, 3,000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녹이면서 갖고 있던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했거든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 갖고 있는 기술이 어떻게 됐냐? 만약에 노심의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원자핵 분열을 줄이는. 네. 그러니까 자동차를 비유를 한다면 엑셀을 너무 많이 밟다 보니까 네. 속도가 많이 생겨서 충돌의 위험이 생기면 그 차가 자동적으로 브레이크를 갖다가 작동하는 그런 어떤 원리가 우리나라 원전에 갖고 있어요. 근데 후쿠시마는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재앙이 터진 것이지 우리나라는 그걸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을 폄훼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생성형 AI 시장이 점점 더 확산되면서 원전이 이러한 전력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세계 곳곳에서 원전에 대한 개발 의지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이번 원전 수주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수출 긍정적인 낭보가 들리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나우 일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도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